시원하게 사형 한번 내려주십시오입니다. 지난 8월 24일인데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어떤 남성이요? 법정에서 나에게 사형을 시켜달라 이게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고함을 질렀다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선물, 살인 사건이죠. 좋은 선물 하나 줬으니까 판사님도 검사한테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내려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성 멘트를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준 선물이란 건 살인인 거고. 정신 나간 인간이네. 살인죄로 내가 검사의 역할을 줬으니 너도 선물 하나 줘라. 그게 이제 사형이다.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 자신의 동거녀를 끔찍하게 살해한 아주 흉악 범죄자인데요. 이것만이 아니고 이미 2009년에 한 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인 미수 12년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출소를 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총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면 네네네. 이 살인만이 아니라 29년 8개월간을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법정에서 나 사형 집행해 주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왜소하고 뭐 머리도 희끗희끗한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딱 재판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굉장히 뻔뻔스럽고 그냥 등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가지고 검사분을 처음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재판 도중에 끊고 아 판사님 이러면서 할 말이 있다면서 다 필요 없고 자기는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그냥 나한테는 사형을 달라. 그 표현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임팩트가 컸는데 사형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한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너무나 당당해요. 이게 만약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그러니까. 유족들이 보면 얼마나 슬퍼요. 예. 법정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 말이나 해도 어차피 못할 걸 알고 대놓고 장난을 치는 거 아닌가. 하다못해 농락하는 것 같고 네. 좀 괘씸해 보이고 좀 약간 이런 면이 있었죠. 진짜 허세 부릴 게 따로 있지 이런 걸로 허세를 부리고서는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래봤자 너희가 정말 나에게 사형을 내리겠냐라는 거였던 거죠. 정말 눈살 찌푸려지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셨죠. 예 그리고 이제 교도소 들어갔을 때 자기가 범톨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범톨, 예. 이렇게 한번 센 사람이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교도소에 이제 퍼지니까 구치소나 이런 데 퍼지니까 예 그래서 호기롭게 어차피 자기에게는 사형 집행이 없을 것을 알고서 사형 선고해 달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실제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항소했습니다. 결국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항소합니다. 딱 5글자만 적어서 제출했어요. 항소장에다가. 항소합니다. 그러니까 못할 거 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어떤 그 사법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롱하는 그래서 이제 많이 분노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사실 뭐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또 생기는 일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30년 가까이 이제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됐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예, 됐었죠. 기억납니다. 아마 그때 97년도였나요? 제가 연도는 가물한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사형을 한꺼번에 시킨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신문에 크게 났고 막 23명인가? 그때 이제 사형이 집행된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여의도에서 차를 몰고 질주해가지고 그 어린아이까지 그냥 사망한 이런 그 사건의 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선자라고 이제 그 가장 뭐 최초의 뭐 연쇄살인범 중에 뭐 독극물 살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성 연쇄살인 살인범. 그다음에 그 아동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런 범죄자들이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총 23명이 이 집행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없는 거죠. 사형제를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뭐 인권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지만 제일 크겠죠, 뭐. 예.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이제 외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권과 관련된 거죠. 인권과 관련된데 왜냐하면 유럽이나 영국 이런 그 사형 집행국은 협약을 안 맺으려고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형 집행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범인제자 인도 협약 체결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너희랑 안 하겠다. 그러면 일본에서 범죄를 짓고 외국에 가면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걸 오지 말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실제 유엔에서 일본에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 완전히 폐지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일본 정부가 바로 사형제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뭐 이러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본에 좀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좀 고민들을 많이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문화라는 게 이제 어떤 거예요? 기인하는. 이게 이제 속죄성 자살 문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할복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 하라키리. 예, 그래서 일본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뭐 죽음의 미학 이런 말도 쓰게 되는데 마치 이제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최종적 책임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어떤 그런 속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나마 네가 죽음으로써 속죄를 해라. 그렇죠. 이런 식의 문화가 이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편적 문화가 안 맞는 거죠. 일본 독특한 문화입니다. 독특한 문화. 근데 또 미국에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 여전히 유지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시스템을 다 미국만 따른다는 것도 있죠. 그거 지금 폐지했잖아. 여기도 폐지했을 거야. 그렇게 봐요. 냉소적이신데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꽤 많을 것 같긴 해. 실질적으로 보면 사형을 집행한 나라가 이제 옆 나라 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어떻게 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단 199개국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해봤는데요. 완전히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12개국입니다. 많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폐지,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일부 범죄에만 사형을 남겨둔 그런 국가가 9개국. 그리고 우리처럼 사형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 중단 국가가 23개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사형을 계속 집행하는 나라는 55개국이다. 140개국이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 그냥 아예 사형제를 저희가 지금 폐지를 하면 되지. 또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비겁함이죠. 갑자기? 아니 뭐 갑자기 원래 그 생각이었고 왜냐하면 집행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폐지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폐지를 하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여론 눈치 보느라고. 아하, 그러니까 뭐 폐지라면은 야 이렇게 흉악범들이 많은데 무슨 폐지냐? 네, 집행을 하자니 집행을 하면 EU에서 저렇게 뭐라고 하죠. 유엔에서 뭐라고 하죠. 역사에 기록 남는단 말이죠. 아하. 적극적인 법무부 장관 최초 이름, 그다음에 대통령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테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겁함 아닙니까? 사형제 폐지를 원하면 폐지를 해야 될 테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느낀다면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계속해서 지금 1997년 이후로 어정쩡한 상태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형이 집행 안 된 그 사형수들이 이제 51명이 있네요. 예. 뭐 유영철, 강호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김혜선이라고 네. 제가 이제 프로파일링 처음 시작하면서 만났던 살인범 중에 한 명인데 어린 나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해서 전시를 해놨었어요. 박한상도 있잖아. 박한상이 이제 그 자기 그 부모를 살해한. 그다음에 뭐 정두영 일종 98년도에 있었던 이런 아들이 지금 이제 있죠.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죄책감 느끼시나요? 네. 아무래도 눈앞에서 흉악범죄자가 계속 나오고 범죄의 양상이 너무 잔혹하고 이러니까 잔혹해지고 재범률이 높아지는데 피해자만 고통스러운 거지 가해자는 괴롭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지 않나.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 두 분한테 이제 가정이에요. 아, 내가 어쨌든 간에 사형제들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다고 치고, 나는 사형 집행을 한다. 아니면 하지 않는다. 어떠세요, 두 분은? 전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저도 뭐 안 nen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타노스한테 좀 빙의를 하자면은 타노스였으면 무조건 집행합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분들을 먼저 보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인류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뭐야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주어줬는데 그 상황을 또 빠져나가서 회피하고 있네요. 한다라고 보는 거네.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주 무거운 문제다 보니까. 그래 맞아 무거운 문제예요. 무거운 문제야. 저 같은 경우는 이 형벌에서 공고의 개념이 빠질 수는 없다. 사형제도가 빠질 수는 없다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사형 집행을 한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형제 폐지. 아 폐지. 예. 저는 사형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닌 우리 국가와 제도와 시민들이 그들 수준으로 낮아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오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뭐 심오하기보다는 법이나 규정이나 절차를 내세워서 우리도 명분이 있으니 널 죽이겠어 라고 한다면 찜찜하단 말이죠. 비록 그것이 법적 절차이긴 하더라도 우리도 명분을 내세워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니, 그게 이제 뭐 사형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거 많이 나오는 이 주장들인데 근데 어찌됐건 그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는 건 꼭 사형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현행법이 처벌되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범죄 도시가 1000만이 넘는 거예요. 결국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는 의미 속에는 범죄를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사형을 하느냐? 사형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기보다는 일벌백계. 그렇죠. 세상에 널리 알려서 참수해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놓으면 거니까 다시 이런 짓 저지르지 마라. 그런데 근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많은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그런 겁주는 일벌백계의 형벌이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둔 효과가 없다. 그런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사형 대상인 범죄자들 보면 대부분 연쇄살인범, 뭐 다중살인범 이럴 텐데 그들이 내가 형량이 무기징역이면은 범죄 저지르고 사형이면 안 할래 이러겠습니까? 대부분은 앞으로 형량이 어떤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잡히지 않겠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고 대단히 충동적인 범죄자들인데 이들에게 사형이라는 것이 결코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사실 냉정히 따지면 인류사의 고대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사람을 잔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류사의 고대로 갈수록 훨씬 더 사람들이 더 인간답게 살았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모든 증거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형 제도를 존치해도 범죄율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정말 안타까운 피해자의 유가족 청원들이 또 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림동 칼부림 피해 유가족 국민청원 이런 게 있었고. 청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와서 보복할까 봐. 이것 때문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좀 이런 걸 또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고.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피해자들을 얼마나 돌아봤는가 뭐 이런 생각 좀 들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피해자는 과연 가해자가 사형을 당하면 회복이 될까? 라는 문제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텍사스에서도 사형 집행에 참관을 했던 이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피해자 가족들 다 달라요. I had more sadness going in, not knowing how I was going to feel about it. Like I said earlier before this happened, that it's sad that it's a waste of a human, but it's not. I'm sorry. Do you feel better knowing now that... Oh, yes, I feel much better. It does not soothe my soul to know that he was executed. He will now be at peace for knowing the kind of monster he is.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제가 두 발의 원자 폭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나아졌나요? 우리가 치유가 됐나요? 오히려 저들이 가해자적 지위에서 피해자적 지위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더 아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를 위해서라면 피해자를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치유해드리고 이런 것에 힘을 써야지. 그런 데는 예산이 든단 말이에요. 조직 인력,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건 전혀 하지 않고 가해자한테 사형이라든지 엄벌을 줄 테니 그걸로 피해자에게 대한 우리의 도리 다 했어 라고 퉁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기 때문에 피해자 내세워서 사형제 실시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하지 마. 지금 사실 살인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갖고 처벌을 받아도 10년, 15년 미만이지 대부분. 결국은 나와갖고 또 재범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피해자만 고통스러운 거지. 가해자는 출소했다가 나왔다 뭐 다시 또 재범 저지르면 또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피해자만 괴롭지 가해자는 괴롭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지 않나. 문제는 뭐냐면은 사형 집행을 실제로 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이 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몇 명이나 실제로 그 한 사람을 사형시킬 때 이렇게 배치되고 일을 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짐작이 안 되죠. 40여 명입니다. 오, 되게 많네요. 예, 일단 형장 청소해야 돼요.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형기구, 도구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점검입니다. 마지막 이제 남길 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유언을 적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지정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망한 이후에 시신을 수습하고 거두는 역할도 또 지정이 되죠. 또 의사가 꼭 한 분씩 와야 돼요. 사망 확인, 진단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검사는 당연히 형 집행자로서 검사가 있어야 되고요. 사형 집행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의 이 심리적인 충격과 그들의 어떤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구치소장하고 검사하고 검찰청 서기관, 구치소의 보안과장 네 사람이 이제 사형장에 테이블에 앉고 그 맞은편에 사형수가 앉습니다. 끝으로 뭐 할 말이 있느냐, 피해자한테 이러이러하게 해서 참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대체로 이런 말들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지요. 그 앞에 나무 판이 있는데 그 판 위에 세워놓고 그럼 이제 집행을 하라 하고 이제 검사가 지시를 하면은 그 교도관이 이 밑에 발 밑에 페달을 누르면은 뚝 떨어져요. 그냥 순식간에 그 바닥이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면은 그때 다음 사람 불러서 똑같이 진행하고 그렇게 5명을 했습니다. 집행일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건 뭐 허탈하죠. 내가 사형 집행은 그 사람들은 참여해서 3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형을 시켰구나 하는 그런 회한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목격만 해도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그분들은 직접 원치 않는 그런 생명의 어떤 그 영구 상실을 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물론 충분히 이해하죠. 당연히 그 장면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사실 겪지 않아야 될 장면이긴 한데. 사실 그건 집행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역할이고 업무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 좀 확대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뭐 한 사람 뭐 이렇게 그냥 죽이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험악하게 살인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용서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수밖에 없는 범죄들이다. 꼭 사형 집행할 사람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벌에서 응보를 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 피해자 뭐 가족이 뭐 시원하면 다냐, 피해자 가족이 뭐 시원하냐, 심지어 감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형벌에서 응보의 개념이 빠질 수는 없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빠질 수는 없다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너무 쉬운 벌이에요. 죽은 사람은 괴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한테 벌을 내릴 때 죽이지 않고 너는 살아서 끝까지 속죄를 해라. 차라리 그게 잔인하다면 더 잔인한 거라서 미국처럼 막 100년씩 때리고 막 그래서 300년 때리고. 맞아요. 300년 보면서 건건이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사형제를 완전 폐지한 다음에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 사형제를 폐지한 다음에 극악스러운 범죄에 대한 대처 시스템으로 이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요즘에 사형 대안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 언제 얘가 10년 뒤건 20년 뒤건 나와서 다시 나를 가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석방 종신형은 어떤 피해자의 어떤 걱정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뭐 저는 뭐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실제로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면은 사실 이게 예산이 드는 게 문제가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이니까. 이제 그건 일부 동의해요.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상당히 필요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무기징역을 받으면 사실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기징역이 아니야. 그냥 20년형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건 무의미하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된다면 사실 굳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응당한 처벌이 좀 가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형 집행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꼭 그게 뭐 그 사형이 더 가혹하니까만은 아니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 조사는 좀 해본 적이 있나요? 사형 판결이 내려진 사람한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나 아니면 사형이 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더 끔찍하고 잔혹하다, 괴롭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형의 경우는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감형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기로 바뀐 다음에 무기에서 다시 20년을 복역을 하면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석방이 처음부터 배제된 형태의 무기징역은 결국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집행되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왜 우리 세금으로 그 흉악범을 오랜 동안 편하게 먹고 자고 해주느냐. 그 비용 그 감당하기 싫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문제예요. 사실 뭐 없는 건 아니죠. 또 이제 비용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법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수 1인당 연간 경비가 3,100만 원 정도 된다. 1인당? 그렇게 되겠지 뭐. 왜냐하면 밥 주고 생활비가 감시 감독도 해야 돼. 감독도 하잖아요. 거기 총 들고 다 이거 해야 되고 몇 시간마다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고 더 예민한 감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간접 경비를 포함했을 때 1인당 연간 거의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순수하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가 너무나 큰 비용을 이들에게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저는 이게 이제 보상을 주고 처벌을 주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누군가 행동을 교정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리워드나 가능성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좀 그 안에서도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뉘우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래도 혹시라도 가석방이 오지 않을까라고 행동이 교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리워드가 없으면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도관들의 경우에는 만약 이 제도가 없어지면 우리가 이제 관리가 되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형제를 폐지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안 물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어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런 논리대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제도는 왜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특措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만들어간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사형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를 마치면서 한마디 좀 하신다면? 뉴스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사형제들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범죄자의 모습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우선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절한 어떤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 국가가 국민들한테 안심시켜야 되는 의무는 있지 않을까. 네. 만약에 내가 사형제도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형제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문제랑 연관이 있다. 사형제도는 유지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인권을 모두를 다 가져가면서 두 가지가 공존하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범죄자들한테 한마디를 하자면 결국은 인강보다 이놈들아로 끝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사형 집행해야 돼. 출마해 대통령으로.